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소에 있는 김병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구려의 건국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구려의 건국이 기원전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또 고구려의 시원이 어떻게 되었다, 또 어디서부터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과연 그 시대에 고구려가 또 고구려인의 그 의식이 자기들이 천재의 아들, 즉 천자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건국을 하고 또 고구려인이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의 대외 관계인데, 이 대외 관계가 뭐 서로 상거래를 하는 그 대외 관계가 아니고 주로 이제 전쟁 관계 기록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강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구려의 동서남북의 강력이 있지만 남쪽은 신라와 백제와 대치를 했고, 또 북쪽은 돌고래라든지 있지만 그쪽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고, 서쪽은 뭐 끝에 뭐 숙신이라든지 뭐 말갈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유독 고구려 입장, 또 우리 역사의 지평이 항상 고조선 때부터 항상 중요한 것이 서쪽의 국경지대입니다. 물론 국경이 지금같이 철조망을 쌓아놓거나 이런 국경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어떤 그런 세력권 내지 이런 국경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 서쪽의 국경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항상 우리 고대사의 문제의 쟁점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과연 고구려가 어디까지 갔을까? 고조선이 어디까지 갔을까? 그래서 중국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에서 접합점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뭐 식민지 사관의 역사관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범위를 좀 좁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원이, 우리의 고조선인 우리 시원이 한반도 평양지대에서 시작됐다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압록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요하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또 아니다. 그 다음에 대능하, 거기서 지금은 난하까지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난하를 넘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던, 또 침범했던 그런 기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의 강력의 광대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영토의 광대함이 그때 당시에는 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특히나 우리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수한 나라들과 그 대치를 하면서 그 국경을 어떻게 이루어왔나, 이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의 대외 관계를 알게 되면은 고구려의 강력이 어디까지였느냐, 특히 우리가 중시하는 서쪽의 강력이 어디까지였나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가 몇 년이 지내왔다고 그랬습니까? 고구려의 영역이 지금 몇 년입니까? 고구려의 영년이 705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705년 동안에 고구려가 지내오면서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중국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백제나 신라는 한반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부딪힘이 없었죠. 근데 유독 고구려가 중국과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왕조가 명멸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중원에는 우선 건국은 서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뭐 서한은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에서는 전한 후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사에서는 대개 서한 동한 이렇게 얘기 이제 하는데요. 이게 서한 시대, 그다음에 짤막하게 그 왕망이 신나라는 걸 잠깐 세우죠. 그 다음에 왕망을 다시 없애고 후한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한이 나중에 후한 말기에는 뭐 여러 가지 황건적의 난이니 또는 뭐 황간들의 횡포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삼국지라는 소설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시대, 삼국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초고의 삼국시대, 그 중에서 이제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 이 위나라가 존속이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어서 사마씨가 쓴 진나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진나라 말기에 또 진나라 때 그
서진과 동진이 나눠지면서 동진은 저 남쪽에 나가서 남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미 이때는 뭐 국가로서 큰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야무야했던 그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역사에서 무엇이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소위 오호라는 그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 북방 민족이 중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그걸 오호 16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오호 16국도 5개 종족이 16개 나라를 뭐 세웠다 부셨다 막 하는 그 와중이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뒤를 이어서 또 남북조가 또 갈리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북조의 북이, 남조의 뭐 남제 이런 식으로 무수한 국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의 역사에서는 사실 200년 이상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손꼽을 정도입니다. 뭐 어떤 나라는 한 3년, 또 어떤 나라는 심지어 1년 세워졌다가 망하는 무수한 나라들이 중국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최소한 그래도 500년은 버티죠. 최소한 500년, 그 다음에 뭐 우리 얘기한 고구려 700년, 뭐 이런 뭐 칠라 10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이게 영년이 길게 되는데, 자, 중국이 이렇게 서한, 신, 동한, 삼국, 위, 진, 남북조 이걸 거치면서 고구려가 이 중국하고 어떻게 이제 대립하나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소위 수나라하고 당나라 전쟁,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중국의 그 수나라 이전에 중국과 어떻게 대치를 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중국과 대치한 것은 물론 서한 때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서한 때 대치, 소위 이제 전한 때 대치를 하게 되는데, 전한 때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일이 중국의 한무제가 한사군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 한사군이 우리 역사에서 지금 주류사학계에서는 그 한사군의 위치를 낭랑을 비롯해서 한반도 북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현재는 그 낭랑설이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랑이라는 것이 한반도 이쪽이 아니고 중국의 사기의 태강지리지에서 나타난 대로 낭랑, 수성현, 유갈석, 장성속이 해가지고 낭랑, 수성현은 수성현에 유갈석, 갈석산이 있고 거기가 바로 장성속이,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최소한 한반도 쪽이나 압록강 쪽이나 이쪽은 아니죠. 그 장성이 지금 시작되는 데가 우리가 산해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사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현재 일제식민사 학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한반도 북쪽에다가 설치해 놓은 한사군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금 지리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여튼 간에 그 시대에 서한 때 우리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뭐 어디에 한반도에 설치했든지 간에 뭐 아니면 만주에 설치했든지 간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한이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운 후에 바로 그 중국에는 한나라 때 가장 중요한 적이 북쪽에 있는 흉노였죠. 그래서 흉노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국의 최대 강권이었는데, 바로 이제 왕망도 중국의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이 고구려를 견제해야 되고 이쪽 그 조선을 견제해야 되고, 또 조선에서 그때 고구려 군사를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구려 군사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도망을 가고 하는 이 기록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고구려 군사를 진짜 동원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국 또 다른 사서에 나타나는 대로 그 고구려라는 것은 고구려 현독은 고구려 현에 있는 그 군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대체적으로 이제 후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튼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라는 실체와 중국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또 뭐 유리왕 주몽 다음에 이제 이대가 유리왕이죠. 유리왕 때 다시 이제 중국의 현도군 고구려 현을 습격한 그런 전쟁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중국하고 대립해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제 동한 시대, 후한 시대에 와서입니다. 후한이 대개 기원 후 25년부터 이제 후한의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되는데 그 시대가 이제 고구려 초기가 되죠. 물론 이 초기 기록도 시민사학자들은 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을 할 때는 국가가 세워지도 않은 때라고 이제 강변을 합니다만 여하튼 동한과 충돌을 합니다. 이 동한과 충돌,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나라가 고구려를 견제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다물정신이 뭡니까?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한다.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도 자꾸 서쪽으로 가서 고조선의 옛 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거기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한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에 이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한 줄 실리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요소 경략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이 대체적으로 뭐 대개 요동과 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지금은 요하라고 하지만 옛날엔 요하가 꼭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여튼간에 대체적으로 현재 이 지역이 요동이고 이 지역을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그 요동 지역이고 이 지역이 이제 요소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보면은 요영성에서부터 보면은 그 모본왕 때 이미 고구려군이 이 지역까지 넘어와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뭐 거의 이 지역이 이제 북경 일대입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까지 넘어 들어와서 고구려군이 들어와서 우북평, 어양, 상곡 여기를 점령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기서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태원이라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태원은요 산서성의 지금도 상서성의 성도죠. 여기서 사실은 성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오르도스 지역이고 오르도스 그 황하를 넘으면은 바로 중국의 서안이나 낙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원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한나라나 이런 게 수도였던 이 지역이 아주 위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지역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물론 그 삼국사기는 중국의 사설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주류학계에서는 왜냐? 우선은 첫째는 우리가 한 이 정도 한반도 대동강 또는 고구려라고 해야 압록강 이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먼 거리를 가서 그걸 점령하고 또 쳐들어갔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그 기마민족, 특히 고구려의 기마민족의 우수성을 모르는 거죠. 기마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타고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반도에 내려와서는 우리의 기마민족의 속성들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보병으로 가서 나가 싸우고 뭐 장군이나 말 타고 그래요. 한반도는 산악 지역이 많아서 말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또 지형적인 조건이 아니죠. 만주 쪽만 가도 뭐 광활한 벌판에서 이제 말을 달려보면은 거기에 기마민족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마민족의 기동성이 그 보병 걸어서 다니는 보병보다 얼마나 그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그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이거는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내몽골이나 또는 그 몽골 지역에 이제 답사를 가보면은 거기서 자동차로 가는 거하고 말 타고 가는 거하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은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 물을 건너 이게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말이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말을 귀하게 생각했지만 옛날 기마민족들은 말을 상당히 많이 길렀죠. 뭐 고구려 같은 데도 후연한테 말 뭐 몇백 필씩 막 주고 할 정도로 말을 항상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마민족들은 전쟁에 수행하러 나갈 때 말 한 필 타고 나가지 않죠. 기마민족들은 경무장을 하고서 대개 두세 필을 말을 타고 달립니다. 계속 말을 바꿔 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동력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기록은 이미 옛날 그 징기스칸 시대에 몽골이 그래서 유럽을 점령할 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자, 이런 기마민족의 기동성 내지는 그런 우수성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사실은 말을 달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요동 요하에서부터 여기까지 북경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우리의 역사 아까 얘기한 것 삼국사기에만 나타나 있으면 한국 사람은 이게 삼국사기에 불신하는 그 풍조가 있는데, 이게 중국 사서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저쪽 요소 지역까지 가서, 더군다나 북평이라든지 상곡, 어양 여기가 어딘데, 더군다나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태원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쪽 고구려 연구하는 분한테, 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이런 기록들은 교과서에 안 실리냐. 우리 뭐 자랑스러운 거 교과서에 실른다고 해놓고 왜 우리 자랑스러운 이거는 교과서에 실지 않냐 그랬더니,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뭐 가지고 검증을 할 건데, 그럼 검증이 된 거는 뭐고 안 된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따진 적이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고 또 우리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 또는 우리가 거기까지 국경에 나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실제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까지 나갔는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 요동 지역에 있던 태수 채융이 은혜와 신의로 대함으로 우리가 화친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해서 싸우는데 거기서 은혜와 신의로서 화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수많은 배상금을 주고서 우리가 전쟁에서 다시 화친을 하고서 이제 물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전쟁하다가 갑자기 신의와 화친으로 그냥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지 물러나겠죠, 전쟁 때는. 그런 거가 이제 중국 사서의 속성이죠. 자기네가 한 건 항상 조공이고, 자기네가 들어온 것은 침략이고, 자기네가 침략 받은 것은 항상 나중에 뭐 신의와 뭐 은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중국의 사서에 나타나지만 후한서 광무제 본기, 그러니까 왕의 본기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 사서에는 또 고약한 게 있습니다. 고구려, 고조선 이런 걸 절대 조선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호 또는 애매모호한 이름, 또 맥인,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서에는 맥이나 예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고구려한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사서를, 역사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화주의 사상인 역사죠. 자, 거기에도 후한서 광무제도 보면 맥인이 우북평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를 해놓고, 그건 지금 요새 중국 사람 학자들은 이것은 고구려가 아니다, 맥이라는 나라가 족속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자기네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던 지방 정권에 불과한데, 그런 고구려한테 자기네 나라가, 중국의 한 나라가 점령당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에 연표에 보는 대로 태조왕 5년에는 그거에 더해서, 자 보십시오. 태조왕 10년이 되게 되면은 이 지역에 그 성을 축성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성을 축성을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쳐들어간 거는 잠깐 쳐들어갔다가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가 고구려가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뭐 쌓았다가 물러날 것 같으면 성을 힘들게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바로 이 지역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지역이 물론 요소 지역이 어디냐, 이거는 지금 뭐 논의가 이제 분분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초기에 중국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이런 기록들을 좀 보죠.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리왕 33년에 현도군의 고구려를 습격했다. 그다음에 모보낭 때 그 AD 49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삼국 초기입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후한의 북평, 어양, 상곡, 그러니까 태원 네 군을 습격했다. 그다음에 태조왕 3년에는 이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후한의 침략군에 방비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 중국의 후한서 같은 데도 나타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요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이제 뽑은 전쟁의 기록입니다만은 후한서 고구려에 보면은 고구려가 군계를 공격했다 해서 이제 후한군의 이쪽을 공격한 거, 그다음에 태조 때 요동군의 육계현을 공격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루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태조왕 69년에 되면은 후한에서 군대를 보내서 아주 대규모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동한의 유주자사, 또 현도태수, 요동태수 이를 총망라해서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한동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뭐 장군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고 예맥의 거수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 사서에 나타난 거죠. 물론 그건 이제 고구려 장수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침략을 해 들어온 것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왕의 아우인 수성이 현도 요동 2군을 공격해서 2,000명을 살상했다. 물론 중국 사서에 따라서는 그거를 살짝 뺀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우리는 다시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규모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장수가 죽고 이런 사태가 나는데, 그 후에 이제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이 보복전에 또 중요한 등장하는 그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한서에 보면 선비족 8,000명과 함께 요동군 요대현을 공격해서 요동태수 채풍을 갖다가 죽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삼국 그 고구려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선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선비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우리의 적대시했지만 어떤 또 선비의 족속은 우리 고구려의 동화가 되어서 또는 고구려의 복속을 받아서 같이 중국의 한 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태조왕 70년에도 보면은 뭐 뜬금없이 마한, 예맥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군을 공격했다. 이거는 다 전부 다 그 중국의 뭐 사서적인 농간이라고 그랬었죠. 물론 이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마한이 뭐 백제 마한이냐, 뭐 또는 고구려를 최치원이 얘기한 그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했는데 그 마한이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마한을 갖다가 뭐 대륙 백제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여하튼간에 마한과 예맥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군을 공격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태조대왕 94년입니다. 146년. 아까 얘기한 대로 태조대왕이 유독 많은 것은 아까 재위년도가 상당히 길었죠. 그 재위년도가 길었는데 태조왕 94년, 거의 이제 노년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 보면은 후한 요동군이 서한평을 습격하고 대방령을 살해하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를 생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서한평이 어디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고대사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서한평을 습격했는데 여기에 누가 죽었냐,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들을 생포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이 이제 우리 그 평양지대입니다. 바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고, 그 낙랑 밑에 황해도 지역에 대방이 있었던 거죠. 이 대방이 있었는데, 이 대방령이, 그리고 또 서한평은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압록강 북쪽에 여기 서한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한평이 여기라고 친다고 해도 낙랑군의 여기 있는 처자, 대방군에 있는 대방령,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쳤는데 왜 여기에서 생포가 되고 여기에서 죽습니까? 학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중국을 가다가 거기에서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서 기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한사군은 어디에?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낙랑은 여기에 평양 일대에 있어야 되고, 그 평양 밑에가 항상 또 평양 가까이 대방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한평에서 잡힌 죽은 대방령과 잡힌 그 낙랑 태수의 처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는 그 길게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낙랑 수성현, 유갈석, 거기에 또 장성 소기, 장성이 기점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면 실제로 저희가 답사에서 갈석산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가면은 수성현이란 지금 창녕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수성현이 있고 여기가 바로 장성이 지금 요게 이제 난하인데요. 난하를 이렇게 끊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장성이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데 여기에 바로 산해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지역이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랑군 수성현 또 갈석산 장성 기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어디를 봅니까? 바로 평양 일대에 여기 낙랑으로 보고 수안을 갖다가 황해도에 있는 수안 여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죠? 장성 끝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국의 학자들, 중국의 그 사서에 보면은 중국 지도집에 보면은 장성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장성 외에 또 하나 여기다가 여기까지 장성을 내리긋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국 학자들이 권위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낙랑군 수성현이 어디냐? 한반도 황해도. 그러면 자기네 역사적인 소양으로 봐서 자기 사서에 기록된 거 봐서는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돼? 장성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역사 부대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여기까지 장성을 끊어왔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학자가 거기가 낙랑군 수성현이라고 해놨으니까 그걸 깨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래서 서안평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다시 제거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고구려에서 이게 서쪽으로 계속 이제 나가면서 보면은 이 서안평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난수를 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염난수라는 게 뭡니까? 염난수라는 것은 좀 짠물이 있는 그런 그 강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시라무량 이게 요게 이제 대능하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요하입니다. 요하가 동요하는 이렇게 얼마 짧지만은 서요하는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홍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요하의 상류 지역, 또 이 지역을 또 다른 말로 시라무랭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인 것이죠.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그 서안평. 그래서 이 서안평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던 낙랑이나 대방을 점령하는 그 기사가 해야지 그 순서가 맞지. 여기에서 낙랑 대방을 점령하고 다시 서안평으로 와서 뭐 이렇게 현도로 갔다. 이거는 그 지리적으로 조금 이제 불합리한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조왕 94년이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신대왕 4년 현대군 태수가 고구려를 침략했고, 그 다음에 신대왕 8년에는 침략군이 더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조왕 이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중국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삼국사기 신대왕 이 지역에 보면요, 신대왕 여기 8년 기록은 삼국사기에 딱 기록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따로 기록을 안 했는데 신대왕 4년에 보면은 한나라 현도태수가 고구려를 침공한 걸로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168년인데 이 168년에 중국의 후한서의 기록을 보니까 중국의 후한서에는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를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거꾸로 침략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의 후한서, 중국의 사서에서는 거꾸로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를 공격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뭐냐면 아까대로 그 예맥이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로 이제 대치해 보고 또 고구려는 항상 그 선비를 이따금씩 이제 끌고 같이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그 기록이 있었던 것 같이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 유주는 어디냐면 지금의 북경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병주는 거기서도 서쪽으로 나서 그 태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산서성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모본왕 때도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 후대에 내려와서 168년 돼서도 또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고구려의 그 강력을 최대한으로 따져가지고 요하라고 했는데 요하보다는 훨씬 서쪽으로 가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대항 8년에 나타나는 그 기록은 바로 이제 후한의 침략군이 국내성까지 침공해서 고구려군은 퇴각하는 적을 자원해서 크게 격파했다. 이 이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로 한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재상이 명림답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명림답부라는 유명한 재상이 청야전술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다 비우고 그 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민가를 다 비우고 또 다 웬만한 곡식으로 다 태우든지 없애고 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수성 작전을 하는 거죠. 수성을 작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적이 이제 퇴각하자 그 뒤를 치는 거죠. 뭐 이런 청야 작전은 우리 전 세계 전사에서 많이 나타나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도 그런 청야 작전을 썼고 뭐 청야 작전은 을지문덕도 그런 식으로 했고 청야 작전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런 청야 작전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퇴각하는 한나라 군대를 무찌른 그 기록이 이제 신대항 8년 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천황 6년 그 기록 같은 경우는 후한의 요동태수의 침략군을 자원해서 이제 격파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시대가 되면 대개 184년 요 시대가 되면 중국이 상당히 어지러웠을 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이 그 삼국지 시대입니다. 그 삼국지 시대이기 때문에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가 서로 싸우느라고 이쪽 북방이나 이쪽은 돌볼 틈이 없는 그런 때죠. 그때 이제 고구려가 대거 사실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이 팽팽할 때는 서로 이제 견제가 되지 침입을 못 하는데 그러한 이제 허점을 타서 이제 고구려가 많이 침입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대개 이제 고국 천황 때에서부터 대개 산산왕 때 그 시대 그러니까 180년에서 200년 때 그 정도가 되면은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중국인들이 대거 이쪽 요동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이 뭐냐면 전부 투항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큰 난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삼국지에 보면 무슨 난리가 일어납니까? 소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니까 많은 중국의 북방 특히나 위나라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요동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거기도 이제 기록에 보면은 큰 난리가 일어나서 투항해 오는 한인의 수가 많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뭐 산산왕 때 같은 경우에는 동한의 평주 사람인 하요라는 사람이 일촌호를 이끌고 투항을 해서 이들을 책성 오늘날의 심양 근처에 있는 책성에 살게 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기록은 무수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국이 난리가 날 때마다 왜냐하면 중국에 난리가 자주 일어나죠. 왕조가 계속 바뀌니까 일어날 때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투항해 오죠. 바로 이 투항해 와서 그 포로인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대동강 밑에 조선성이라고 하는 조선현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뭐 저는 물론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토성이에요. 조그만 토성인데 그것이 이제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포로 내지는 그 망명인들이 와서 살았던 중국 망명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소위 한대의 문화니 뭐 낭랑문화니 하는 이런 중국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실제로 사서에 보면은 낭랑군 2,000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현덕군 8,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평양으로 이송했다.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쭉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서쪽에서 이제 중국과 그런 강력을 다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국의 한나라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중국과 다투고 중국의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이제 한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한 후한 시대, 그 다음에 삼국 시대 위진 이 시대까지 이제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중국이 이제 아까 얘기한 5호 16국 시대 이때가 되었을 때는 중국의 그 중원에 있는 나라보다도 그쪽에는 대개 이제 선비계통, 선비족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거기 세우게 됩니다. 선비족은 아까 두 가지 부류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적대해서 우리가 싸웠던 선비족이 있던 반면에 또 우리한테 복속해서 우리와 같이 한나라 전쟁을 참여했던 그런 선비족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했죠. 자, 이 시기에 그 중국의 이제 위진 시대, 진나라는 그 낙양이나 이쪽에 있을 때는 그 시기를 대개 이제 서진이라고 하고 이제 동쪽으로 갔을 때 그 시기에 이제 양자가 남쪽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오는 북방 민족에 밀려가지고 내려갑니다. 사실은 동진이 양자강 남쪽에 세우지만 나라 같지 않은 나라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서진하고 동진 시대가 되면 진이라는 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나중에 당나라 당태종이 소위 진서라는 것을 짓습니다. 진서는 스스로 자기가 지었던 어찬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당태종이 자기가 지었다는 거죠. 이것은 왜냐 하면은 중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남쪽에 내려가서 힘도 없는 동진을 갖다가 서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진이라는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진서, 진나라의 역사서를 썼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오도된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뭐 백제나 이런 데서 조공을 와서 바치고 고구려가 조공을 바치고 조그만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이제 진서에 그런 식으로 중국 사서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대개 이제 중국 사서가 본격적으로 훼손된 것은 대개 중국의 당나라 당태종 이후부터 이제 많이 훼손이 됩니다만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호 16국 이 시대에 두 가지 선비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친연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대개 선비 모용씨, 모용이라는 성을 가진 그 선비족.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부귀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부귀는 선비족 중에서 탁팔씨, 탁발이라는 성을 가진 이런 성씨들하고 이제 선비족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비족들이 대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봉상왕 2년 여기에도 조금 맨 밑에 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죠. 모용 선비군이 고구려를 침공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모용 선비군이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만 저기서 침입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그 뒤까지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침공했지만 북부 소형이었던 고노자가 기병 500명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갖다가 격퇴시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선비족의 족장이었던 그 모용외가 침입해서 이 선비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뭐 지금이라기보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남의 능묘 같은 걸 파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서천왕의 능묘를 파헤쳐 가지고 그냥 고구려가 부정품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능묘를 파헤쳤는데 갑자기 능 안에서 사람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천왕의 서쪽 영토 수복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서안평에서부터 이제 수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311년이 되면 요동 서안평을 미천왕이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13년이 되면 낙랑군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낙랑군이 우리 땅에서 없어진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14년이 되면 대방군, 그 다음에 315년이 되면 현도군.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차차 서진을 하면서 점령한 지역이죠. 서안평, 그 다음 더 서쪽에 있는 게 낙랑, 더 서쪽에 대방, 더 서쪽에 현도. 이렇게 해야지 지리상으로 숫자가 맞는 거지. 밑으로 가서 서안평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낙랑정, 대방 점령하고 또 다시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점령했다는 것, 그 현도까지 갔다는 것은 조금 지리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서에도 계속 이제 미천왕 때 요동을 침략했다. 그런데 요동 그 모형괴가 이를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천왕 20년 그 기사에 보면은 그 미천왕이 창녀군 극성을 공격했다. 이 창녀군 극성이라는 건 창녀군이라는 것이 아까 어디더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갈석산이 있는 낙랑군 수성현 자리가 지금에 가면은 창녀현입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뭐 진황도 부근 그쪽이겠죠. 그쪽까지 이제 공격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진나라의 평주자사 최비가 고구려로 망명했다. 그 평주자사라고 하는 그 자사는 태수보다 더 위에
있는 계급이죠. 이 평주사사는 낭랑, 뭐 현도, 요동, 대방 여기를 관할하던 그 자사입니다. 그 자사가 고구려로 그 망명했다는 그 기록이죠. 그래서 선비족이 고구려를 침범했다는 그 기록이 있지만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비족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를 세우는 것은 전현 때 이제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모영외의 아들이었던 모영황 때 전현이라는 전현의 기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건 모영시 묘지족에 여기 물론 이제 그 선비족 꼭이 모영황의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가 그 박물관에 가서 이제 찍은 그 묘지석입니다만 하여튼 그 선비족들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구려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또 치욕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발생이 됩니다. 뭐 고구곤왕 12년 그러니까 서력 기원으로 따지면 342년이 됩니다. 342년에 모영황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모영황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때 모영황이 침입을 할 때 유독 고구려의 환도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함락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함락을 시키고 고구곤왕은 더 서쪽으로 옥저 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이 모영황이 고구려를 철수할 때 뒤에 추적군이 있을까 봐. 왜냐하면 추적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당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추적군이 올까 봐 그 왕태우였던 주씨, 그다음에 황후, 그다음에 도성에 있던 도성민 5만 명, 거기에다가 심지어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미천왕의 시신까지 탈취해가지고 술에 싣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뒤쫓아서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영황이 아주 들어와가지고 아주 고구려를 완전히 유린했던 그런 뼈아픈 아주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사실은 고구곤왕은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볼모로 황후는 얼마 안 있었지만 황후는 얼마 안 있지만 태우였던 주씨는 그 이후부터 10년이 넘게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모로 잡혔으니까 고구려가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선비를 침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고구곤왕은 그쪽 서쪽으로의 진출, 뭐 고토를 회복한다는 담을 그거를 중지를 하고 할 수 없이 어디로 공격을 돌리냐 하면은 한반도 남쪽, 그래서 백제와 신라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때 백제하고 대치를 이제 하는데 이 백제가 또 그때 당시에 백제 최고의 중흥군주라고 하는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 결국은 근초고왕한테 고구곤왕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날아가는 화살을 맞고서 고구곤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구곤왕이 결국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모영선비는 349년이 되면 국호를 연이라고 하는 국호를 세웁니다. 이 연이라는 국호는 중국의 전국 시대에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이 중에 가장 북쪽에 있던 오늘날의 뭐 산서지형에서 북경에 걸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나라가 연입니다. 이 나라하고 지금 선비족이 어떤 인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지역에서 강성했던 연나라 이름을 따와 가지고 자기네도 연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든 거죠, 국호를. 그래서 이제 연이라고 하는데 이 연은 이제 망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연이 쓰기 때문에 처음에 생긴 걸 뭐 전연, 그다음 그 후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여튼간에 연나라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나라는 뭐 중국의 그 시대 그 한나라 때인데 제후를 봉해받고 하는 이 나라하고 무슨 또 관계가 있는지는 앞으로 더 규명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 규명해 봐야 될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한나라 때 제후국의 하나가 이제 연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위만이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연나라 사람 위만이 뭐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바로 연나라가 그 옛날의 연나라고, 이거는 그 이후에 그 선비족들이 만드는 그 연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나라를 세워서 이제 그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모영왕의 다섯째 아들인 모영수가 자기가 또 독단적으로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스스로 이제 후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후연도 결국은 한 2, 30년 뭐 있다가 이제 말지만은 그 건국해서 용성, 오늘날 조양 지역입니다. 그 조양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요동반도 북쪽에 있는 그 지명인데요. 그쪽에 조양에다가 이제 용성이란 데 이제 도읍을 하게 되고 또 고국양왕 때 이제 2년 때니까 요동 이쪽을 다시 전현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현을 침범해서 이때는 물론 이제 그 볼모가 다 소환대에 왔을 때 이런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영과도 전투를 벌이고 전현과도 전투를 이제 벌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중국의 한나라하고 주로 전투를 벌이고 그다음에 전현, 후한하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우위가 된 것이 바로 이제 광개토 태왕이 점령을 하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광개토 대왕 얘기하는데 물론 대왕이라는 거하고 태자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대왕이라고 안 하고 이제 태왕이라고 합니다. 광개토 태왕을 하든지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에 쓰여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그 비문에 광개토 대왕 비문에 태왕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태왕으로 우리도 써줘야지 뭐 느닷없이 우리 흔히 뭐 좀 이름 있는 왕들한테는 대왕이란 이름을 그냥 쉽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태왕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국광산 뭐 광개토경을 해가지고 호태왕 이름입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호태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광개토 대왕 뭐 땅에 한이 있어가지고 광개토라는 건 땅을 많이 늙혔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앞에 수식이 된 건데,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 뭐 태왕으로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는 이 광개토 태왕 때 본격적으로 이제 후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숙군성을 침범하는데 숙군성은 지금 그 요하 유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숙군성, 그다음에 평주 자사가 다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 13년 403년이 되면 후연을 공격하는데 어디까지 공격하면 연군을 공격합니다. 중국의 후연의 연군은 그때 당시에 오늘날의 북경지대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연군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구려는 중국이 설립했던 만리장성을 넘어서 다시 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광개토 대왕 정벌로가 나타나지만은 뭐 이쪽은 뭐 동부여라든지 숙신이라든지 여기는 큰 적은 없지만 이쪽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연군을 침략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란의 본거지를 습격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뜸했던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의 북경까지 이제 들어간 것이 바로 광개토 태왕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후연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는 것은 이제 후연에 있던 그 풍발이라는 사람이 후연의 왕이었던 모용희를 죽이고 모용운, 처음에 이름은 모용운이었는데 이 모용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그 모용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원래 이름인 고운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고구려의 성씨가 아까 뭐 해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씨라는 얘기를 했죠. 이 고씨, 고운으로 이름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고구려 사람이었던 고화의 손자였는데 그 고운이 그 후연왕 모용보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성을 모용씨로 바꿨다가 모용운으로 했다가 다시 자기의 성씨인 고씨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고운이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고구려 출신이 후연에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개토 대왕의 기록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광개토 대왕 17년에 그 기록에 보면은 사신을 보내서 축하했는데 그 축하가 종족의 정을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은 물론 연나라 저거였지만 이 사람이 고구려 종족이었기 때문에
종족에 대한 정의를 베풀어서 축하 사절을 보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고은은 그다음에 왕이 된 2년 후에 이제 피살이 돼서 풍발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발은 후연 대신 이제 북연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풍발이 북연을 세우면서 계속 이제 장수왕이 그 풍발에 있는 그 후연을 북연을 침입하고 그 백랑성도 뭐 점령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건 나중에 그 북연왕 풍홍이 오히려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그 북연은 그 북위하고 이제 대립해 있었습니다. 북위하고 대립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북위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오히려 고구려에 와가지고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장수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장수왕이 보내니까 군대를 보내면서 그 풍홍이 자기의 살던 데를 갖다 전부 다 불태우고서 그 뭐 양식이나 이런 것이 그 북위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 하고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 고구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구려 이동할 때 장수왕이 파견한 군사들이 그 옆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북위군이 감히 이거를 쳐들어오지 못했다, 침략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북위에서도 고구려군의 위세에 대해서 북연을 치려다 보니까 그 고구려 군대가 에스코트하고 있으니까는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이런 선비족이었었던 또 이제 모용씨들의 이제 나라가 대체로 끝나고 이제 남북조 시기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남북조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북조에서 중요했던 나라가 이제 북위. 이거는 좀 제가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 이런 나라들이 소위 이제 말하자면 북조입니다. 우리 남북조 할 때 이 중에서 사실은 북위가 가장 강성하고 북위가 가장 오랜 영년을 가지고 북위가 149년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나라는 뭐 17년에서 뭐 20년 정도 이런 이제 나라가 이제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과 이제 싸우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북위하고 고구려가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북위에 고구려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북위를 장악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북위를 장악한 고구려인에 대해서도 한국 학계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이제 북위의 그 연원을 살펴보면 북위도 아까 같은 선비족이라고 해서 선비 아까는 모용씨였고 여기는 탁발씨입니다. 선비 탁발씨의 근원은 어디냐면 대흥을령 서북 쪽에 있는 알선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 이 동굴인데요. 뭐 겉에도 좀 크죠. 이 들어가면 수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동굴인데 여기 이제 흥할령 넘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선비족이 시작됐다. 이게 사실은 알선동굴이라는 거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불과 198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 지금 학자회에서 그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선비족도 알선동굴에 있다가 여러 군데를 그 밑에 이제 호륜페이호 그 다음에는 시라물행강 거기서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북위 지역 가서 오늘날의 대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북위의 이제 수도를 정했다가 나중에 그게 낙양까지 내려갑니다. 낙양까지 이러다 보니까 낙양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네 조상이 어디 있었고 이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때 이제 북쪽에서 사신이 내려와서 거기에 알선동굴이 있는데 거기가 탁발선비의 근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신을 파견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세웠던 비가 바로 이거예요. 그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이것을 그 기록으로 남겨놓고서 물론 모조품입니다만 지금은 뭐 원 제품을 철문으로 지금 닫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조품인데 이런 기록을 지금까지 남겨놓은 것을 최근에야 이제 발견하고 저기가 바로 이제 탁발 씨의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탁발 선비족이 무슨 나라를 세우냐면 대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대라는 나라야말로 그냥 한자로 쓰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대라는 나라를 대나라를 건국하는데 나중에 그 탁발규 때가 오게 되면은 그 대나라를 갖다가 이제 위나라라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그 위나라가 북이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조조가 세운 나라가 똑같은 글자의 위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세운 나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라 이름은 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이 도무제와 그때 당시에 그 북위의 초창기의 그 왕들이 화북 지역, 오늘날 중국 북쪽 북경 일대에 있던 화북 지역의 주민들을 전부 다 자기네 수도였던 그 대동 지역으로 이제 옮깁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 유민도 상당히 거기에 같이 갔다고 하는데 이 과연 고구려 주민들이 누구인가 아직은 수수께끼죠. 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구원왕 때 붙잡혀갔던 5만 명이 그때 도성민이 붙잡혀갔다고 하는 그 유민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모영황 때 붙잡혀갔던 이 5만 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쪽에 고구려인이 많이 북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서 이제 북위의 정권을 장악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고조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이걸 얘기하려면 고구려와 북위의 국훈 관계를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북위 때 그 문명태후가 헌문제 자기 아들인 헌문제의 후궁을 간택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고구려 장수왕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에 딸을 보내달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수왕이 딸은 다 시집가고 없다. 그러면은 조카딸이라도 보내라. 조카딸 죽었다. 그 다음에 친족이라도 그럼 보내다.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헌문제가 그냥 죽어버리는 바람에 후궁의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갔죠. 그런데 사실은 기록상에는 그렇게 후궁의 얘기가 쑥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거 보면 그 이후에 헌문제의 아들이었던 효문제의 부인이 바로 고구려 출신의 문소황후 고씨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서에 나타난 정준이라는 사람의 열전에 보면은 고구려 장수왕이 고구려 왕실 여인을 북위에 헌납하기를 원하니 효문제가 허락했다.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제 나타났지만 실제로 사신 정준 열전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만약에 고구려가 여자를 보낼 경우에 옛날의 태후 풍씨와 같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태후 풍씨는 그때 당시에 효문제의 어머니였는데 얼마나 극성스러웠으면 그 효문제가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팽성이었던 도읍에서 낙양으로 도읍까지 옮길 정도로 어머니 곁을 떠나려고 한 그렇게 횡포를 부렸던 그런 태후였던 거죠. 그 태후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여인이었던 그 문소황후가 이제 고구려의 황후가 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요 전에가 이제 여기 이제 문서 황태후의 영릉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효문제의 장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릉은 뭐 중국사 하는 사람이 많이 갔겠지만 그 밑에 있던 영릉은 거의 한국 사람이 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태후 황태후한테 저희가 가서 서울에서 가져간 소주를 부어놓고서 절을 하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여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잊혀진 그런 고구려의 여인이지만은 지금 다시 이제 이 지역을 보습니다. 바로 이 문소태후 이 시대에 문소태후의 오빠였던 아까 고조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나 고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또 문소태후의 아들이 중국의 세종 선무제가 됩니다. 중국의 황제가 되는 거, 북위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조가 거기 가서 벼슬을 합니다. 상서령, 그다음에 재산, 군권 이걸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후에 물론 나중에 이제 고조가 피살이 되고 또 문소황후도 갑자기 이제 급사하게 되지만은 이미 가서 여러 가지 혼맥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혼맥을 통해 가지고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북위에서는 고조선의 고구려의 그러한 세력이 막강한 세력들이 북위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 기록이 또 나옵니다. 북위의 고구려 왕실에 대한 예후를 보면은 장수왕이 98세 때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 자치통감에 봐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위나라 휴문제는 하얀 위모관을 쓰고 포심을 잃고 동쪽 교회까지 나아 애도하는 예절을 거행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이 고구려가 무조건 가서 조공했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기사가 옳다고 하면 이 기사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공한 나라에서 그쪽에 왕이 죽었다고 가서 교회에 가서 나가서 조문까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조문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위서 효문제 본기, 위서 예지에까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장수왕 뒤를 이어서 또 사망한 문자왕 때도 그때 당시에 실세였던 영태후가 동당에 나가서 고구려를 향해 가지고 애도의 의식을 거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단순히 북위는 우리의 고구려의 상국이었고 고구려는 조공국이었다는 이런 현재 그런 역사 등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구려적인 시점으로, 고구려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를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북위를 중심으로 한 지도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고구려는 북위하고는 상호 견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다시 살펴본 거에 의하면 일정 정도 고구려 사람들이 북위에 들어가서 실권을 장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연 멀리 있는 돌궐하고는 고구려가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북위는 대개 이제 백제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걸 차단하게 되고, 또 북위는 그 남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적대 관계를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위의 대군이 백제를 쳤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흔히 북위가 저기에 있고 또 그다음에 북위가 백제 바다를 넘어서 또 백제까지 가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 무슨 대륙백제가 있었다, 그 대륙백제를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파트너였던 이제 고구려의 대외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였던 요거는 아프라시아 궁전입니다. 요건 돌궐족, 요게 다시 이제 최근에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했는데, 요게 바로 이제 고구려 사신입니다. 이 절풍이라고 하는 새 깃털로 만든 관모를 쓴 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 사신인 거죠. 이 아프라시아 궁에 있는 벽화에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제 돌궐에 이제 고구려 사신이 가서 거기서 수양제하고 만난 그런 기록이 이제 중국 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서 수양제가 너희 조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치겠다. 그리고 결국 이제 수양제의 전쟁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거란 선비족, 선비족이 한 그 거란이 요거 후대 요나라 때 이제 성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요하 지역입니다. 그 요하 지역 가서 이제 저런 흔적들만 남아 있고 토성까지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란이라는 족속 자체가 중국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런 것은 완전히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광개토당 비문에 보면 저 거란도 점령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마지막에 좀 보실까요? 예. 여기 이제 고구려의 최대 강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많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요하를 건너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최대 강력입니다. 최대 강력이라는 건 지금같이 울타리 쓴 최대 강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실제로는 쳐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죠. 대개 북경까지는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이 대개 어디냐, 대능하냐, 난하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을 뿐인데 실제로 고구려는 고구려의 다물 정신에 의해서 고조선의 옛 영토를 거의 회복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고조선도 요하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물을 아마 했어도 그 이상은 건너가지 못했고 이 지역은 그 뭐 제3국, 제3의 나라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때 이미 고구려가 이런 지역, 뭐 예컨대 광개토 대왕 같은 비문에만 봐도 시라무랭강 염하라는 데를까지 점령했던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구려는 남쪽 지역으로서는 한반도의 백제와 또는 신라와 견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쪽 지역은 숙신이라든가 또는 유연이라든가 돌골하고 하고 있었지만 항상 서쪽 지역의 경계에 대해서 중국의 한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5호 16국 시대 또 남북조 시대까지 끊임없이 중국과 쟁패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의 강력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뭐 무조건 크고 넓은 게 좋으냐? 사실 크고 넓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저기까지 갔다는 기록들이 그래 곳곳에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침략해서 들어갔다는 기록이 중국 서서히 있는데 굳이 그걸 아니라고 또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뭐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그 사람들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 가지고 막 자기네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조차도 그걸 제대로 기록 못하고 우리가 감히 어디 거기까지 갔겠느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축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써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처음이고 또 지나칠 정도가 아니냐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저 기록의 영토를 남긴 것은 그냥 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중국사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에 의해서 저기까지의 그 기록을 이제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대외 관계, 특히 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구에 이어진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수나라와 중국의 당나라 전쟁,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의 주제였던 고구려의 대외 관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 공정에 대항할 논리를 오히려 더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낭랑이 한반도 대동강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장성이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오히려 중국 땅이라는 것을 거꾸로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역사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더 동북 공정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신화, 우리는 단군이 신화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세운 단군 상마저 목을 자르는 이 판인데 중국에 가면 중국의 그 성모라는 상이 최근에 세워졌습니다. 아직 학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신상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웅녀상입니다. 중국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누굽니까? 단군의 어머니 아닙니까? 고음이 바뀌어가지고 웅녀가 됐다고. 이 웅녀를 18m 높이의 대리석으로 상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쑥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마늘을 들고 있는 이 웅녀를 세워놓고 자기네 조상 신 성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동북 공정의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제 고구려 땅이 어디냐 요거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의 역사 개념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깨져야 되는데 저도 여튼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